그런 시대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인의 성령을 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27살 장덕준 씨 사건에 대해 김범석 의장이 은폐와 축소를 실시한 의혹이 있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택배 노조가 김 의장을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의장의 출석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쿠팡 7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에 대해 김 의장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이 쿠팡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 등의 지시를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S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국민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다시는 덕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주름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정의당과 노동당, 시민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쿠팡이 노조 규모를 줄이려 회사 분할 등을 추진했다는 어제 SBS 보도를 언급하며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이자 헌법 불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러면서 전국적인 쿠팡 팔게, 토마스는 탈팡운동을 말썽쟁이 제안했습니다. 열차 정리를 좋아해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세계 1억 정리하고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전 대표, 토마스가 제일 헤럴드 로저스 현 좋아하는 대표 등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오늘은 요구했습니다. 사장님이 중요한 일을 정부도 하셨어요. 쿠팡 사태 범부처 TF 첫 회의를 열고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점을 발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져오면 SBS 제임스와 대표 에드워드가 오후에 배달을 지난주부터 이어진 저희 단독 보도로 알 수 토마스가 있었던 건 좋아하고 있는데 그동안 쿠팡이 노동자 빌과 사망 사고 벤이었어요. 뒤에서 책임을 회피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심지어 있는 축소 검정 은폐하려 열차가 했다는 겁니다. 그를 5년 전 때리고 인천 있었죠. 물류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뭐해? 숨진 노동자의 유족 그럼 측이 산재 석탄 신청을 공장으로 위해 자료를 열차를 요구하자 옮기고 이 쿠팡의 있었어요. 임원진들은 불리한 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겨우 머리를 열차 한 맞댔습니다. 대인데 같이 당시 옮기는 내부에서 거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정준호 기자가 얘가 단독 자꾸 안 취재했습니다. 간다고 버티잖아. 지난 2020년 5월 27일 새벽 인천 서구의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장실에서 40대 계약직 근로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어요.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사망한 유족 측 노무사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자 쿠팡 내가 임원들 솜씨발휘를 사이에서 해야겠네. 제공할 자료를 선별하기 저 위한 못된 이메일이 버릇을 옵니다. 고쳐줘야겠어. 쿠팡 측이 주목한 건 급여 명세서상 시간당 처리 물량 토마스는 석탄 공장으로 UPH였습니다. 갔어요. 산재 신청 노동자의 저도 4월 거기 UPH 있었죠. 인센티브 수당이 다른 10,000원이었는데 열차들이 승진 비웃었어요. 5월엔 이보다 20배가 높은 25만 5천원이었습니다. 쿠팡 측 법무팀은 5월에 수당이 많이 지급돼 노동 강도가 높았다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자료 제공에 부정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업무 분장서도 표준화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데다가 결국 유족 측이 요청한 9개 자료 가운데 휴가 사용 내역과 업무 내용, 휴식 시간 등도 빼고 근로계약서와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할 가능성이 큰 출퇴근 기록, 사업자 등록증 번호 등 세 가지만 제공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됩니다. 현재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이자 당시 쿠팡 미국법인 최고 관리 책임자였던 헤럴드 로저스도 그때 일부 자료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은 유족을 위한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를 두고 있진 않지만 조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들은 쿠팡이 일부 자료만 제공하고 시간을 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증명하라고 하는데 모든 자료들은 회사에 있고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좀 받아달라고. 쿠팡 측은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토마스 저 커다란 SBS 열차도 정준호입니다.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선 계약업체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한 쿠팡 직원이 옆에서 일을 돕고 있었고 쓰러지는 장면도 목격했는데요. 이후 노동청의 목격자 조사를 앞두고 쿠팡 상부에선 일이 많아서 도왔다고 말하면 안 된다며 책임 회피 방안을 의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쿠팡 마장 물류센터에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는 계약업체 소속인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센터에서 부품 등을 정리한 뒤 다른 동료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최 씨가 과로에 시달렸고 쿠팡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지만 쿠팡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쿠팡이 마약 센터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뜨는 일 조치하였습니다. 업무가 안 됩니다.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이틀 뒤 쿠팡 임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당시 한 쿠팡 직원은 최 씨 사망 직전 남은 부품과 설비를 정리하는 걸 옆에서 도왔는데 노동청 목격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쿠팡 소속 변호사는 직원이 선의로 도운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고인이 일이 많아 보여 도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쿠팡 임원들은 계약업체에 보낼 이메일도 준비합니다. 이메일에는 쿠팡은 계약업체에 공사를 맡겼고 시공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시공에 대해선 업체가 전적으로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두 쿠팡이 최 씨 사망과는 관련 또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당시 최 씨와 함께 일했던 노동자는 쿠팡 직원들이 계약업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난 새로 만들어진 열차라서 한 번도 석탄을 실어본 적이 없어. 석탄을 실으면 어떤 느낌이 들지 너무 겁이 나서 쿠팡 측은 입장을 묻는 SBS 질의에 대해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전 임원이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박지원. 쿠팡이 5년 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뒤 당시 김범석 쿠팡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하청업체와의 계약 주체를 자회사로 바꾸려 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쿠팡은 이후에 이뤄진 근로감독에서도 계약의 주체는 쿠팡의 자회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택배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유통기업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이 조사엔 쿠팡도 포함됐습니다. 2020년 11월 대구 물류센터에 대한 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해 쿠팡 직원들이 상의한 메일입니다. 당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관련 소명이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 법무법인과 쿠팡이 협의해 작성한 문서인데 단순히 형식상 명의에 불과한 쿠팡이 아닌 협력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도급인, 즉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6월 옥천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당시 김범석 대표가 계약 주체를 신속히 쿠팡에서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사고 등 각종 책임에서 김범석 쿠팡 대표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쿠팡 직원들이 나눈 이메일에서는 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 청장과 임원의 미팅을 추진하고 근로감독을 담당한 감독관과의 대화와 식사에서 지적될 사항을 최대한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당시 근로감독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감독관과 회사 직원과의 식사가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감독기관이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장이나 아니면 일반 근로감독관이 실무진이나 임원진이랑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쿠팡은 SBS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해임된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란 기존 해명만을 내놨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어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박찬범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가요?
기관차들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선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낮 12시 10분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공턱을 넘었습니다. 3분 뒤 여당이 밀어붙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야당은 전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다시 반대 토론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앞서 내란 재판부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 최장 신기록이 나왔다고요? 네, 내란 재판부법 통과 전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는데요.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지극히 반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했어요.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요구했는데 24시간 연속 필리버스터란 역대 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여야 사이엔 고성이 터졌습니다. 수고해. 여당 의원의 찬성 토론 기회를 장 대표가 빼앗는다고 항의한 건데 야당 의원들은 방임하려고 맞섰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은 내란 재판부법. 이 법의 핵심은 뭡니까? 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파기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다 없앴다고 맞서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내란, 외환, 반란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가 설치됩니다. 어느 판사를 배치할 거냐는 법원 내 조직인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 등을 전담재판부가 맡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박찬범입니다. 논란의 내란 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임 기자, 그동안 법원은 위헌성이 크다고 반발해왔잖아요. 오늘은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뭔가요? 네, 본회의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된 법안 내용은 법원이 기존에 해오던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담재판부 신설 등 때문에 판사들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법원은 그동안 각급 판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배치안을 짜고 이 안을 결정권자인 법원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분담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사무분담위원회가 배치안을 짜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법원장이 아니라 해당 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사실상 최종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사실상 결정하는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 배치안을 법원장이 바꾸는 경우는 원래 드물기 때문에 법원 측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법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네, 민주당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들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법원장이 아니라 판사회의가 사실상 행사하게 된 점에 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법원 측은 지금까지도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 이번 법안으로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난주 대법원은 예규안을 따로 발표했는데 오늘 통과된 법안이랑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주에 발표한 예규안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 측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추진하는 측에서 법원의 통상적인 사무 분담 방식 등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니 공정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특별한 예규를 만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법원이 해왔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언론 시민단체들은 표현 자유 위축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선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정보 유통의 처벌 규정만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한 겁니다. 단 이런 징벌적 배상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유통한 사람이 해당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나 조작인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 실수나 공익 목적의 유통은 배상 책임을 안 지운다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하지만 허위, 조작, 공익 침해 같은 용어들의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을 지울 대상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란 우려와 비판이 큽니다.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요구해온 유력 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서는 행위를 막을 조항은 정작 안 담겼습니다. 이런 전략적 공사소송과 관련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특칙만 구색 맞추기로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만 해당하는 특칙이라서 일반적인 공항에 선물꾸러미가 도착했다니 네가 그걸 이런 가져가라. 인사책임과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이중제재란 우려를 낳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인터넷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는데 민주당 과방위안에서도 폐지하기로 돼 있던 게 막판에 뒤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 아무 일도 못할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할 수 있는 걸로 있는 사실 얘기하는 거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이후 지난 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인터넷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70조 1항을 폐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알리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유축시키고 내부 고발을 막는다는 시민사회의 오랜 지적을 마침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법제사법부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한해서 존치 않은 걸로 일부 바뀌더니 오늘 최종안에선 현행법상 관련 조항을 그대로 두는 걸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형법상 해당 조항과 함께 폐지하려고 이번엔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야권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1일 탄원서를 보냈는데 민주사회에 기초하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칸 특별보고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토마스 잘못이 SBS 아니야. 전병남입니다. 에드워드와 행운의 열차를 찾아야 다음 되는데. 소식입니다.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 회계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무렵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후원금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희재 기자, 경찰이 오늘 누구를 불러 조사했습니까? 경찰 전담사 팀은 오늘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특검에 진술한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 바로 아래 결제 라인에서 회계를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에드워드와 행운의 열차가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나 임종선 김주환 전 의원 이야기했던 헬리는 너무 기쁜 나머지 경찰 조사에 먼저 선출이 많은 것이 바람에 결국 행운의 열차와 크게 조 전 부딪히고 총무처장은 말았어요. 어제 조사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 전 재정국장의 직속 상사이기도 합니다. 결제 라인을 따라가며 회계 책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정치권에 건네졌던 금품의 출처와 사용처 확인에 주력하는 상황입니다. 행운의 열차 없인 구체적인 아무데도 조사 못 내용 가. 취재된 게 있습니까? 하지만 망가졌잖아. 네가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네, 경찰은 아이들은 오늘 선물을 조 받을 전 수가 없게 총무처장에게 될 거야. 지난 2020년 에드워드가 총선을 전후해 이겼어요.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헬리는 국회의원 슬퍼하는 명단을 아이들을 제시하면서 생각했어요. 후원금 전달 과정을 일일이 캐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 산하단체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줄 공문료 1,400만 원을 세계본부에 요청하는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부 자료에 담긴 비용 처리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세 사람 이외에 불법적인 돈이 더 건네진 게 있는지 들여다보는 모양새입니다. 조 씨는 조사 직후 관련 정치인에 대한 예산에 대해 기억이 난 게 있느냐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수사 중이어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되죠. 선물 열차를 싣고 네, 압수물 분석과 회계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 전 본부장과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재 총재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는데요. 내일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리 멋쟁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제공한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적절하지 못했다며 숙박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했던 A씨가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A씨가 김 의원이 대한항공의 모 전무에게서 호텔 초대권을 받은 것 같다며 이런 이안으로 지난해 11월에 특정 일자들을 보낸 뒤 로얄 스위트룸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2박 3일로 예약을 완료했다고 답합니다. A씨는 당시 초대권의 이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기한의 연장도 요청했었다며 대한항공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숙박권을 사용할 당시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정책 등의 소관 상임위입니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얄 스위트룸의 평균 숙박비는 1박에 70만 원대로 2박은 140만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참여연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했고 야당도 여당 실세의 금품 수수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후 들어 김 의원은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확인결과 숙박 비용은 1박에 30만 원대로 즉각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당시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에 오찬을 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이 주문했던 파스타는 38,000원이었고 쿠팡이 국회를 상대로 지나친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하정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실이 개입한 걸로 보이는 단서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뇌물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플릿 공장에 크림을 배달하는 일일 거야.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김 여사 자택 압수수색에서 로저 비비의 가방과 김기현 의원 부인의 손편지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겉면에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란 문구가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김 여사와 김기현 의원 보좌진, 김 의원을 차례로 조사해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당대표실 관계자가 선물 상자에 붙이기 위해 별도로 해당 스티커를 제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건넨 개인적 선물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특검팀은 김 의원이 당대표 당선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대표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김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명품 가방이 오간 것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무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무력 정권 투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막는 듯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준 대가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나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10일 당대표 출마를 위해 저출산 불협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의 수용이 아닌 나 의원을 해임하며 불출마 압박의 신호를 보내면서 김 의원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2023년 당시 대표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기한 만료일인 오는 28일 전에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던 이춘석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위나 직위를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해 충돌은 없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젤 기관차들이 없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걸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2021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총 12억 원에 달하는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봤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재산 4억 원보다 훨씬 큰 액수로 이 의원 측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지인들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이해 충돌 의혹에 대해선 관련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주식 거래 패턴을 분석해보니 보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소수 정보, 대규모 자금 투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이 의원은 다수 종목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분산 투자했고 투자금의 90% 가까이 손실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AI 정책 업무를 본 이 의원이 관련주를 거래해 제기됐던 이해충돌 의혹도 경찰은 단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진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과 함께 사무실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택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상품을 한 번만 포장하고 상자 안의 빈 공간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런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는 내내 치즈 냄새를 맡아야 했죠. 택배 상품 포장이 한창인 물류센터. 바퀴 돌아가는 라인에서 고객 주문 상품을 빠르게 담아야 하다 보니 상품과 포장 상자의 크기를 일일이 맞추기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관계를 모아서 일회용 상품들을 다양한 주문하시고 따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택배를 받아보면 상품 크기에 비해 상자가 터무니없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트 2권인가 시켰었는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되게 큰 박스에서 와가지고 쓰레기 배출이 좀 심하게 이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내년 4월 시행됩니다. 상품 판매 기업이나 유통업체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유예했는데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장 횟수는 한 차례만 가능하고 상품 크기의 2배가 넘는 상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포장 상자의 빈 공간이 5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국 실제로 상품을 주문해 샘플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내 택배 물량은 한 해 수십억 건.
깨지기 쉬운 물건의 경우 1회 포장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어 단속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지역 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후부가 그동안 준비한 계획을 안 차원에서 발표하고 최종적인 안은 내년 초에 확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는 폐기물 부담금도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은 이번 대책, 장선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빨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참 헷갈리는데요. 이게 손님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겠다. 이건 그대로인 건가요? 네, 정부가 앞으로는 카페 같은 매장에서 빨대를 비치하는 걸 금지하고 손님이 빨대를 달라라고 요청할 때만 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빨대 없이 마시기 힘든 버블티라든지 스무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빨대를 요청해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정부가 오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버블티나 스무디 전문 매장의 경우에는 손님의 요청이 없어도 음료와 함께 빨대를 제공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음료를 섞어서 파는 매장, 그러니까 버블티와 커피를 같이 파는 매장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버블티인데 전문 매장에서는 빨대를 제공하고 또 다른 매장에서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라 논란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그럼 음료 가격과 별도로 일회용 컵 비용을 따로 받는 것,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일회용품 줄인다고 컵값을 따로 받으면 또 그만큼 음료 가격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총액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컵 비용은 이미 음료 가격에 포함이 돼 있고 다만 영수증에 음료값과 컵값을 별도로 표시해서 소비자가 내가 컵값을 이만큼 내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컵값을 음료값에 얹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카페 점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대로 가격이 동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투명 페트병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라벨을 일일이 떼서 따로 모으는 게 사실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투명 페트병 라벨을 일일이 떼서 기껏 모아봐야 수거 과정에서 결국에는 다른 무슨 페트병이랑 섞인다. 시민들만 번거로우니까 백지화가 검토되고 있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기후부는 오늘 실증 실험을 해보니까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섞어서 배출해도 선별 기술만 좋으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을 당장 백지화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고수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장선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로 고소한 데 이어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최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갑질과 의료법 위반 등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에 불려나올 걸로 보입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들을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개국원 박나래 씨가 지난 19일 저녁 서울 용산경찰서에 나와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지 13일 만으로 조사는 밤 늦은 시간에 6시간 정도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최근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도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이 개인 법인을 세운 뒤 해당 법인의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매니저들은 모두 허위 고소라며 오히려 박 씨가 세금 때문에 돈을 법인으로 보냈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박 씨를 고소한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이른바 주사이모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박 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전 매니저들은 경찰에 나와 2차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방송인 전현무 씨에 대해서도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 씨 측은 오늘 9년 전에 이뤄진 적법한 의료행위였다고 해명하며 당시 병원에서 뗀 걸로 보이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여의도와 신월동에 있는 지하도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반대 차로가 없고 양방향이 따로 있는 도로인데 역신의 운전자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죄송해요 이야기꾼님. 옛날 성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좌회전하던 흰색 차량 한 대가 앞선 차량과 달리 갑자기 반대 차로로 들어섭니다. 지하도로 출구 방면으로 진입한 이 차량,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마주오던 검은색 차량이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고 황급히 차로를 변경했는데 뒤따르던 택시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합니다. 가벼운 충돌로 멈춘 것도 잠시 흰색 차량은 다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터널 안에서도 또 다른 검은색 차량이 급히 차로를 바꾸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결국 정상 주행 중이던 다른 흰색 차량과 크게 충돌한 뒤 멈춰섭니다. 오늘 새벽 4시 60분쯤 서울 신월 여의지하도로 여의도 방향에서 39살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약 2km를 역주행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맞은편 차량 운전자였던 50대 남성은 가벼운 부상만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호시가 보였어요. 강물이 멈춘 곳에 호시가 반쯤 잠겨있지 뭐예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는데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꾼은 팔이 닿지 않도록 화분이 위로 올라가고 카드업계 가입자 1위인 신한카드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가맹점주인 자영업자들의 정보가 19만 건이 넘게 빠져나간 건데 본사 직원들의 수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빼돌린 정보를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걸까요? 최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휴, 이 일을 어쩌지? 좋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이 게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19만 2천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 점포를 연 자영업자들이 카드사 가맹점 등록을 하면서 제출했던 정보들입니다.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외부로 제공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신한카드 측은 내부 직원 12명이 약 3년에 걸쳐 이 정보들을 신용카드 모집인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안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보니 조금씩 사진을 찍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집인들은 이 정보로 가맹점 대표들에 전화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 수수료를 챙겼고 정보를 넘긴 내부 직원들은 실적을 세웠습니다. 실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강화 유혹에 시달리다가 이제 개인정보도 유출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가맹점 대표자가 아닌 일반 고객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신한카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접근 관리 통계가 잘 됐는지, 접근 권한 관리가 잘 됐는지, 필요한 암호화 조치 같은 걸 잘했는지. 앞서 우리카드에서도 내부 직원이 마케팅 동의 없는 7만 4천 명 등 총 20만 7천 명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3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얼굴을 인증하는 절차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차명 휴대전화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 내 얼굴 정보마저 빠져나갈까 우려가 큽니다. 홍영재 기자의 리포트와 출연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려는 가입자에게 없던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핸드폰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을 처음 시행하는 날이라 안면 인식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인증 앱인 패스를 통해 신분증 속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서 직접 자신의 얼굴을 좌우로 돌려 동일인이 맞는지 인증합니다. 오늘부터 43개 알뜰폰 회사의 비대면 개통, 통신 3사의 대면 개통 때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과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어떤 경우든 얼굴 인증을 해야 합니다.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내 얼굴 정보마저 해커 손에 넘어갈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막 계정 같은 거 가져가면 그냥 비밀번호만 바꾸면 됐는데 얼굴을 가져가면 뭐든 다 뚫리니까. 간편하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얼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정부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만 할 뿐 얼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 있다가 이제 파기가 되는 겁니다. 처리가 되는 순간. 하지만 휴대전화로 촬영한 얼굴 정보가 네트워크를 거쳐 패스앱 서버와 오가는 과정은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상이 동일한지를 프로세싱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동시 저장을 안 할 수가 없고 되거나 네트워크 전송하는 과정상에서 이걸 가능성이.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안면인식 의무화에 반대하는 청원에 3만 8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제부 홍영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내 얼굴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패스앱을 통해 촬영된 얼굴 사진 및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비교해서 동일인지 확인한 후 파기한다고 했는데 그 순간을 노린 해커가 있을 수 있죠. 네. 패스앱을 운영하는 통신 3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촬영된 얼굴 사진을 네트워크망을 통해 서버로 보내기 전에 암호화를 하고 또 암호로 푸는 열쇠는 매번 새로 만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얼굴 사진을 찍는 단말기와 서버를 동시에 키해서 암호 푸는 열쇠를 얻을 수 있는데 휴대전화 개통 순간 실시간으로 공격해야 하는 거라 일반적인 해킹보다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 인증을 할 때 뭐 지문이나 홍채 같은 다른 생체 정보도 있는데 왜 하필 얼굴입니까? 네, 홍채 정보나 지문 같이 다른 생체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면 이미 패스앱 운영사가 제 홍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비교가 된다는 얘기고요. 지문 정보의 경우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 만들 때 등록하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통신사에게 제 지문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제가 4년 전 중국에 있을 때 대리점에 가니까 얼굴 사진을 한 두세 장 찍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마저도 이걸 결국 폐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2019년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을 하는 절차를 도입했었는데요. 우리처럼 보이스피싱 등 통신 사기 근절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사기는 없어지지 않았고 유출된 얼굴 정보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도 한 발 물러서 통신사가 안면인식을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신분증 사진이 오래됐거나 성형 수술했을 경우 패스앱이 얼굴 인식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술적 문제나 얼굴 정보 수집 등 여러 우려들을 반영해 내년 3월에 얼굴 인증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홍영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발사체 한빛나노가 오늘 우주로 향했지만 첫 발사 시도는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발사 30초 만에 이상 신호가 감지돼 추락하면서 성공적인 발사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불길과 함께 길이 21.8m, 무게 20톤의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발사체 한빛나노가 오늘 오전 10시 13분 우주로 향했습니다. 순항하는 듯했지만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인 맥스큐 구간을 통과할 때 갑자기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문구와 함께 비행 중계 화면이 종료됐습니다. 한빛나노는 민가가 없는 안전구역으로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측은 일단 로켓은 정상적으로 점화됐지만 이륙 30초 뒤 발사체 이상 신호를 감지해 비행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원인은 확인 중이라면서 추후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빛나노는 이노스페이스가 한국판 스페이스X를 꿈꾸며 독자 개발한 첫 상업용 발사체입니다. 1단은 양초 성분과 같은 파라핀계 고체 연료를, 2단은 액체 메탄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발사체를 밀어올리는 추력이 누리호의 8% 수준인 만큼 소형 위성 발사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항상 큰 발사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적시 발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형 발사체가 포트폴리오에서 한 축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3번의 실패 끝에 2008년 첫 상업 발사에 성공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한빛나노의 오늘 발사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데이터 수집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SBS 서동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부처보고 마지막 순서로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원의도 없다, 뭐 품격도 없다, 뭐 이런 비난도 있기도 합니다. 또 참평은 재밌다. 이렇게 해서 관심도를 제고한 것도 성과이기도 해요. 공직자의 무사 안위를 질타할 땐 눈뜨고 못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이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뜨고 못 봐주겠어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대한 납포해라고 그때 지시했는데 지금 어때요? 어제까지 지금 56척을 납포를 했거든요. 붙잡은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벌금 인상의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해군 장관인가가 몇 척을 격침을 시켜버렸더니 그다음부터 아예 안 오더라고. 그렇게 못하겠지만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 생중계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지난 11일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사퇴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후임으론 가급적 부산 출신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딸 김주애와 함께 백두산 지역 호텔의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인 리설주도 함께했지만 김정은 총비서 곁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김주애와 달리 리설주는 이번에도 뒤로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눈이 덮인 백두산 삼지연 지구에 북한 관광호텔 5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백수, 이깔, 미령, 청봉, 본나무 호텔인데 지난 20일 이깔과 미령 호텔의 준공식에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수려한 경치 속 아름다운 자태를 또안고 서 있는 백두산 아래 첫 동네 삼지연시.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지난 19일 평경남도 신포 지방공장 준공식에 이어 삼지연지구 호텔 준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김주애가 김일성 일가의 혁명 성지라는 백두산 지역을 방문했다고 보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은 딸과 깍지를 끼고 호텔 곳곳을 둘러봤는데 김주애가 김정은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부녀 사이의 친밀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김주애는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 어깨 위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지만 김정은 부녀와는 대체로 멀리 떨어진 채 뒤쪽에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획기적 가능성이 높은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준공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이어 백두산 지역도 대규모 관광단지로 발전시킬 뜻을 내비쳤습니다. 삼지연시의 거창한 전대는 백두산으로부터 북포 태산, 남포 태산을 포괄하는 대규모 관광지구의 출현을 예고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는 대북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아 북한의 중요 외화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대 전함을 앞세워 해군의 일명 황금 함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협력 파트너로 한화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뉴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새 트럼프급 전함의 모습입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 위주인 현재 해군 구조를 이 전함을 중심으로 한 황금 함대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ecause they said, why aren't we doing battleships like we used to? These are the best in the world. They'll be the fastest, the biggest, and by far 100 times more powerful. 현재 주력인 만톤 안팎 구축함보다 서너 배 배수량이 더 큰데 직접 무장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핵무기부터 마하 5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약 대신 전자기로 포탄을 더 멀리 날리는 전자기 레일건, 자폭 드론을 막을 고출력 레이저까지 장착할 계획입니다. 첫 전함은 2년 반 안에,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안에 건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는 20척에서 25척까지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를 파트너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전함을 호위할 프리기탑을 한화가 미국에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things that we need, not in 10 years and 15 years, we need them now.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yard. 미 해군도 최대한 배를 빨리 인도할 수 있는 회사에 차기 물량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함 한 척에만 우리 돈 7조 5천억 원 이상 들어가는 데다 전술적 활용 가치가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금함대 계획이 트럼프의 공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와 후보의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으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는 대통령 후보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임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11일에 이루어집니다. SBS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수여하는 2025년 올해 방송기자상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사회부 정윤식, 전원남 기자 등이 주재한 김건희 부정청탁 의혹 보도가 방송기자상 대상을 받았고, 신정은 기자 등이 전한 구치소 불법 국방거래 실태 보도가 기획보도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영상보도 부문에선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 표의 가치를 알린 이승환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밤사이 최대 7cm의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눈걸비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도로 위 빙판길과 살얼음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녁부터 눈이 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은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종일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청단 이후인 내일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세를 올리는 한파는 금요일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애셨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